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지난번 제가 현대자동차 채용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올렸는데 많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필요한 것들 상식적인 부분들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면접까지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 제가 좀 챙겨드릴 테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봐주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아직 자소서 안 쓰신 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나중에 면접까지 대비를 하려면 결국은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저 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고요. 자동차 학과 학생들 제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가르쳤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생산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조 공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단계로 나눠져 있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약간의 지식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5단계의 공정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프레스, 차체 조립, 도장, 의장, 검수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레스 과정은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가 뼈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뭐 고장력 강판을 몇 % 이상 사용했다 막 이런 부분들 아마 뉴스에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강성을 이 프레스 과정에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 고장력 강판 관련해서 이제 현대제철에서 뭐 납품을 하고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죠. 여기에 51%가 들어가니까 와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무겁습니다. 같은 경쟁 라인에 있는 뭐 벤츠 이런 회사들 보면은요 고장력 강판 사용 비율이 제네시스보다 떨어져요. 자, 왜 그러냐면요 다른 소재를 많이 넣기 때문이죠. 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여러분들 포르쉐 같은 데 한번 보시면요 마그네슘 휠을 팔거든요. 알루미늄 휠이 아니고 마그네슘 휠을 팔아요. 그 가격이 아반떼 가격입니다. 옵션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한 소재를 쓰고요. 우리가 상당히 사고 싶어 하고 언제나 갈망하는 뭐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은요 카본으로 이 과정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의 강성이나 뼈대, 자 이거를 만드는데 프레스 과정이 자동차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립을 하려면 뼈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고 뭐 강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공학, 소재공학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과정은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아마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막 많이 투입돼서 일하진 않거든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많이 기계화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정이 차체 조립 과정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단계 오면요. 여러분들 이게 TV에서 자료화면 나오면 자동차들이 막 술지어서 지나가면서 로봇 팔들이 삥삥 하면서 막 불꽃 팡 튀기고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차체 조립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모양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외판이 딱 어느 정도 갖추어진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까지 차체 조립 끝나면은 도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도장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색깔을 또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장 과정이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브랜드로 갈수록 이 도장 작업을 상당히 세심하고 여러 번 하고 완전히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슈투트가르트 포르쉐 공장을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도장 과정에 들어가는 직원들이요. 일단 사전에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직원은 그날 조립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 도장 작업에 투입이 안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정말 색깔, 외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구나. 많은 것들을 이 조립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걸 좀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도장 작업이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장 과정은요. 사실은 자료 화면이라든가 회사에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실제로는 공개는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차가 이렇게 조금 들려져 있어갖고 쭉 지나가면서 막 뭐 이렇게 부품 갖고 와가지고 막 체크하고 막 끼고 막 이런 여러 장면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의장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 단계 오면요. 사람도 많고요. 본인이 자동차에 트림을 보고요. 들어갈 부품들이 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껴서 조립을 해서 다음 작업으로 밀어주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완전히 어느 정도 나오려면 이 의장 작업을 거쳐서 자동차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제 검수죠. 검수 단계에서는요, 이제 콜드 테스트가 끝난 엔진에다가 실제로 기름을 넣죠. 그래서 핫 테스트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차가 문제 없는지 아주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가요, 국가별로 안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국가 기준에 맞게 제작이 잘 됐는지 여기서 검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케이 받으면 이제 차가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공정 과정을 거치거든요. 라인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공정 과정이 자기가 지금 일하는 것과는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과정대로 자동차가 시간당 몇 대씩 나오는가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서 라인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어디든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한번 내용을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좀 자동차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그냥 엔진을 넣고 기름을 넣고 가는 차 하나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죠. 휘발유, 경유, LPG. 그런데 LPG는 저는 우리나라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요, LPG를 채용한 차들을 특수한 차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해외로도 꽤 수출이 많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보통은 저는 이제 휘발유차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경유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용차, 그리고 뭐 화물차, 뭐 승합차 이렇게 인식이 좀 강한데 기본적으로 이건 나라마다 선호하는 연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 엔진의 종류가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첫 차가 엑센트였거든요. 알파 엔진 1.5 DOHC 엔진이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엔진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제가 탔던 제네시스도 람다 엔진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어떤 엔진의 순서로 독자 개발해 왔는지 이 정도는 한번 찾아보시면요, 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요, 일본의 토요다가 프리우스라는 차량을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서 거의 뭐 시장을 모노폴리 하다시피 했었는데, 다른 오토 메이커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 차량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고 연비 효율이 좋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은 인기를 끌었었는데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약간 시장이 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기 자동차의 충전 인프라가 우리나라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서는요, 결국은 하이브리드 차가 친환경 차량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이요,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1600cc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넣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엔진 형태로 여러 차종에 지금 계속 장착을 해서 새로운 트림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랜저와 같은 아주 대형 세단에까지 1600cc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도 계속해서 시장이 죽진 않아요.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차가 상당히 강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는요, 기본적으로는 엔진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충전돼서 보조하는 역할이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를 충전을 해놨다가 일정 거리까지는 전기로 가고 그 다음부터 부족한 전기를 내연기관 엔진이 채워가는 방식을 쓰죠. 자, 이거 브랜드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떤 브랜드는 내연기관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같이 병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엔진이 돌면서 일정 속도가 되면은 전기로 갔다가 다시 엔진이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같이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이거는 오토 메이커마다 전부 다르고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차 같은 경우는 일정 마일리지까지만 전기로 가다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바뀌는 이런 형태의 자동차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나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LF 소나타까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는데 그렇게 인기가 없죠. 우리나라는 충전 시설도 많고요. 전기 충전도 잘 되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설 자리가 좀 적죠. 그냥 차라리 전기차로 바로 가는 게 낫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국산 자동차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자동차는 뭐 많이 있죠.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서 압도적이긴 해요.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는 건 맞는데 이게 중고 판매라던가 폐차가 거의 안 돼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같은데 넥소 폐차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받아주는 폐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넥소의 엔진만 빼내가지고 자가 발전기를 만들었던 이런 영상을 올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충전이 되게 나빠요. 충전소도 몇 군데 없고요. 있어도 사전에 예약을 해놓고 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냥 주유소 가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충전을 예약해서 가요. 아, 이거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죠.
없죠. 그런 충전 부분 때문에 뭐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화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전기 자동차하고는요 다른 개념이에요. 전동화 자동차는요 원래 내연기관으로 있던 차죠. 자, 이거를 전동화 시켜서 전기차로 만든 거죠. 전기 자동차는 처음 설계부터 완제품이 나오는 출시까지 전부 아예 전기차의 플랫폼을 사용한 차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EV 번호판 달고 있는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전동화 자동차예요. 그런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플랫폼이 그냥 전기차로 만들어져서 얘는 전기차밖에 없죠. 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동화 모델을 사실 좀 선호하죠. 왜냐면 외관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는요, 전에 소나타가 택시로 많이 팔린다고 안 탔던 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야, 전기자동차 타면 택시 같아.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동화와 전기자동차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 전동화는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농기계를 전동화하는데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요, 한국의 전동화 기술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용 자동차가 있는데, 상용차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논외 시장이죠. 저거는 반드시 살 수밖에 없는 차량이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매량이 상당히 높고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입사하면 최초 입사자한테는 거의 30% 할인에 육박하는 신차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주죠. 그 정도 할인을 받으려면 나중에 꽤 근속을 오래 하셔야 그 정도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 다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직원들한테 나오는 리스트에 보면은요,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어떤 색깔 선호하세요? 보통 흰색, 그죠? 검정색 이런 거 선호하시죠? 그런데 그 리스트에 이렇게 보면은요, 잘 안 팔리는 색 있죠? 뭐 자주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안 팔리는 거. 길에 거의 안 보이죠? 자, 그런 색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색깔을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걸 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꼭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싶으니까 가격표, 카탈로그 막 보죠. 꼭 보세요. 많이 보세요. 왜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비나 첨단 기술 같은 거를요, 광고를 잘 해놓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니까요. 왜요? 내 목숨 소중하니까. 자동차 여러분들 엄청 빨리 달리는데 본인이 가장 1번으로 두는 게 안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카탈로그 같은 거, 사고 싶어. 이렇게 보는 것에서 이제 좀 넘어가셔가지고요. 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저기에서 말하는 게 뭐지? 한번 저기에 용어 같은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타고 싶어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동차 판매 가격표에 나와 있는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2.0 엔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저게 현대자동차에서 몇 번째로 만든 엔진이지? 최근에 어떤 엔진이지? 어떤 걸 개량해서 만든 엔진이지? 자, 이렇게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세요. 엔진의 끝판왕은 벤츠죠. A45 AMG 같은 경우는 2000cc인데 4기통인데 387마력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저 엔진은 그런 엔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거 종류 한번 보시고요. 그 현대자동차가 6단 자동 변속기 지금 체계를 놨는데 조금 스포츠성이 강한 차에는 DCT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속기의 차이 이런 것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ISG 시스템이 그거죠. 이게 브레이크 밟고 있으면 시동이 꺼져요. 그랬다가 아이들링 스탑 앤 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저게.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떼면은 시동이 다시 걸리는 거죠. 원래 저게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를 떼고 붙였을 때 작동하는 거를 현대자동차에서, 우리나라는 워낙 자동 변속기 많이 사니까 저렇게 자동 변속기에서 맞게끔 개발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뭐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이런 거는, 자, 이게 현대자동차에서는 MDPS라는 이 용어를 쓰는데 다른 데는 약간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냥 현대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후륜 멀티링크 서스펜션 이런 거는 뭐 요즘 저거 왜 나냐면 경쟁 차종 중에 아시죠 여러분들, 멀티링크가 아닌 차들 있어요. 아반떼에도 옛날에 멀티링크 안 쓰고 짝대기 딱 꼽았다가 난리가 났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차는 멀티링크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뭐 엘카스, 그리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러 이런 거 여러분들 아다스라고요. ADAS라고도 하는데 자동차의 충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센서를 이용해서 뭐 주차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 장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요, 조금씩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제가 전에 자기소개서 얘기 드렸죠. ITS에 관심이 많다고. 차가 막히지 않아요. 연비가 좋아지죠. 아이오닉을 사시면은요, 거기에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주행 기능이 설정돼 있어서 내리막길에 들어가면은요 회생 제동 장치를 좀 더 많이 키워가지고 전기를 더 충전한다거나 이렇게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자, 이런 거를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안전 같은 경우는요, 뭐 에어백 여러 개 막 붙어 있는 거 여기 나오죠. 자, 그 외에도 뭐 그랜저나 제네시스로 올라가면은요, 더 많은 안전 장치라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 최신 기술 이런 것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요, 보시고 인터넷 같은 데서 한두 번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이나 이럴 때 혹시 모르잖아요. 기업에 대한 관심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이미 2022년에 홀류 생산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이게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예전부터 도입을 했던 건데 거기는 볼륨이 작으니까 라인에서 여러 차를 만드는 건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볼륨이 큰 소나타나 아반떼는 되게 작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가고 판매량이 적은 차에 나이가 좀 있는 연차 있는 선배가 들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조립하고 좀 요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홀류 생산을 한다. 이 얘기는요. 한 라인에서 여러 차종을 동시에 생산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이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장이 꽤 어느 정도 디지털화 돼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류나 조립 공정 같은 데서 상당히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노조 협의하에 이제 수용하게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자동화되고 디지털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각의 공장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이나 효율이나 불량률 같은 경우를요. 사실 오토메이커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1인당 직원들의 자동차 생산 능력과 미국의 엘라바마 같은 데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자, 저기에서 나오는 것과 사실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쉐보레 같은 경우는 한국 들어와 갖고 한국 GM 생산률이 떨어지는 공장 그냥 팍 없애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공장의 효율도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 그리고 불량률에 대한 부분은요. 다른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느 공장보다도 더 월등하게 높게 가져가겠다라는 생각과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 그거 뭘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협업이죠. 협업, 기술력, 정확성. 자,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찾아보셔야 되는 게 대표죠. 그죠? 우리 의선이 형. 저도 자리 하나 해주시면 진짜 제가 현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할 자신이 있는데 제 자리가 없네요. 자, 여기 모터 트렌드에서 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됐더라고요. 여기 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기차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한 게 선정 이유래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죠? 전기차. 자, 전기차는요, 테슬라가 시작을 했다면 현대차가 대중화했다는 평가예요. 실제로 테슬라는 가격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면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전기차를 계속해서 만들고 가격 정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끔 상당히 대중화에 힘썼다라고 저도 좀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기존에는 그냥 제조업이었다면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거죠. 자,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바뀌는데 가장 앞장서서 혁신을 하는 사람이 정의선 회장이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이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하게 제조업이 아니고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가는데 현대자동차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이런 메시지를 내셨죠. 내연기관차에서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웠다면 이제 전기차는 퍼스트 무버 우리가 이제 이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임직원들한테 강조한 걸 보면은요. 그래서 단순하게 좋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이 자동차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편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구매 가능한 전체적인 서비스업으로 바꾸는 거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내용적인 걸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자동차 산업이 요즘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다라고 해서 자동차도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월 20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 잘 팔려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는 자동차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대기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 차량이 안 팔린다, 그거 수입차 얘기예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차값이 비싸니까 이자가 올라가니까 내야 될 돈이 크잖아요.
예전에는 4,800만 원짜리 수입차를 사면은요, 이자로 해갖고 내는 돈이 한 5천만 원대였다면 지금은 리스 땡기면은 한 6천 몇만 원 이렇게 차값을 내야 되거든요. 누가 그 이자를 내고 그 차를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수 차량 같은 경우는요, 대기 수요가 줄어드는 건 있어요. 대기 수요가 준다는 거지 사람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는요, 사실 되게 잘 팔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양호하고 필수 이동수단이고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진 않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동차 산업도 어렵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는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친환경 자동차 쪽은요, 정말 많이 팔려요, 여러분들. 자, 일단 전기 자동차 당연히 잘 팔리고요. 대형 세단도 하이브리드 차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2023년 1월이요, 전년 동기 대비요, 일단은 44% 이상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가 판매량이 확 늘었어요. 그리고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 비중의 35%를 최초로 돌파를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서 팔리면서 여기에 탑재되고 부과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는 형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그럼 생산할 때 보다 더 많은 전장 장비나 새로운 장비들이 달리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습득을 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자동차,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들어가더라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완벽하게 조립을 해서 내보내겠다. 자, 이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 트렌드랑 상식 제가 조금 간단하게 다뤄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공부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이라도 조금 제가 얘기 드린 거 챙겨가지고요. 지원하시고 최종 합격하는 데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계속 올릴 건데 좀 필요하시면 제가 인성검사 관련된 부분도 올려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차후에 지켜보고 또 제가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